테러 위기를 막은 영웅들의 정체. 2019년 11월 29일 영국. 이슬람 극단주의자 우스만 칸이 일으킨 테러로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테러범 우스만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테러 당시 더 큰 피해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뭐야, 맞서는 분들이 계셨네. 대단하죠. 소화기 아닙니까? 근데 총 들고 있잖아, 소라.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후 2시경 런던 브릿지 인근의 한 전시관에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폭탄조끼로 무장하고 양손에 흉기를 든 테러범 우스만이 모두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폭 테러의 위험 속에서 전시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황급히 대피를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요리사, 전시관 직원, 행인들, 이민자들까지 똘똘 뭉쳐서요.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친 대로 잡아 그에게 맞섰습니다. 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소자까지 이 테러범에 맞서며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테러범이 있으면 되게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정말 목숨 걸고 용기 있는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엄청 용기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시민들의 진압이 이어지자 전시관을 뛰쳐나온 테러범 우스만.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런던 브릿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런던 브릿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한 사람은 소화기를 분사해 우스만의 시야를 가렸고요. 또 한 사람은 건물에 전시 중이던 고래 뼈를 가져와 휘둘렀고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그를 걷어차고 흉기를 빼앗는 등 어머. 함께 힘을 합쳐 테러범 우스만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아낸 것이죠. 저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내 용기가 모두를 구한다.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테러 위기를 막아낸 위대한 힘. 너와 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이것 지킨 독일인의 힘.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 약 300명의 한국 교민과 독일 시민들은 잔뜩 분노한 채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에 맞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뭐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죠? 굳이 저걸 왜 철거해? 지난해 9월 말 독일 내 한국 관련 시민단체와 독일 시민들이 함께 베를린 미테구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이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부각시켰고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를린 미테구 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분쟁의 씨앗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에 나섰고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를 포함한 독일 정치인들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등 독일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에 맞섰습니다.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세계 여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죠. 결국 지난해 11월 미테구 의회 측은 일본과 독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거센 반대에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나이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요. 원래 올해 8월 14일까지만 설치하기로 했던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잘 됐네. 일시적으로 설치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고 더 분노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좀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질식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끄기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응?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저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요. 말은.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아, 시민의식이네. 좋다. 어, 이야, 홍해가 일사불란하네.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모모가 지켜낸 18마일의 책들. 지난해 10월 말 미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던 상황. 미국 내 독립 서점이 한 주에 하나씩 문을 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한 서점 앞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개점 30분 전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심지어 서점의 온라인 주문량은 평소 대비 약 40배가 증가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요? 아니 왜 제가 갑자기 그걸 서요? 자, 일단 이 서점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27년도에 문을 연 뒤 지난 94년 동안 뉴욕의 문화적 상징으로 큰 역할을 해온 독립 서점 스트랜비 서점입니다. 새 책, 헌책, 희귀본 등 약 25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책을 한 줄로 세우면 약 29km, 18마일에 달한다고 해서 일명 18마일의 책들이라고 불리는 서점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매출이 40배가 늘었다는 거는 아무리 장점이 있는 서점이라도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궁금하시죠? 네네. 자, 연간 약 150만 명의 손님들이 찾으며 뉴욕에서 명성을 떨쳤던 스트랜비 서점도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3일 이 서점 공식 SNS에는 서점 주인 낸시 베스 와이든이 올린 호소문이 게시됐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책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70% 감소했습니다. 우리 서점의 9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서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트랜비 서점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첫 입학 선물이 이 서점의 동화책이었어요.
내일 딸에게 줄 동화책을 사러 가겠습니다. 아내와 첫 데이트한 곳이에요. 우리의 추억이 없어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서점에 대한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린 독자들은 마스크를 챙겨 쓰고 서점을 찾아오거나 또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자, 그 결과 호소문이 게재된 지 이틀 만에 온라인 주문량 2만 5천 건으로 평일 이틀 주문량의 약 40배를, 또 이때 서점의 매출액은 약 1억 9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 서점 폐업을 하면 내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저거는 본인의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저 서점은. 18마일의 책, 그리고 옛 추억을 지키기 위한 독자들의 마음.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860년 문화유산에 닥친 위기. 2019년 4월 1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8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의 문화유산,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당 첨탑에서 시작된 새까만 연기와 불길은 무려 14시간 동안 타올랐고요. 이로 인해 19세기에 만들어진 성당의 첨탑과 13세기부터 내려오던 목조 지붕이 붕괴, 가슴 아프도록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황망하네 진짜. 화마가 핥히고 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인류에게 남은 숙제는 이 무너진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것.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직후 프랑스 시민들이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한 건데요. 한 사파가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린 엽서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했고요. 앙티브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말 매상 전액을 성당 복원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인 시민들의 작지만 이 큰 마음, 그 결과 화재 이틀 만에 무려 약 10억 유로, 어우, 단어로 1조 3천억 원 상당의 모금액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모금액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게 뭐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돈 냈겠냐고요. 서민들이 생활이 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저 돈을 다 냈을 테니까 네. 그 마음이 상당히 감동적인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석공 장인은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공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무료로 석공 교육을 하는 등 시민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자, 화재 석 달 만에 프랑스 의회에서 성당 재건 법령이 통과돼 화재 직전 있던 모습 그대로 복원하라라는 촉구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참 그 프랑스 사람들 마음을 알 것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국보 1호인 그 숭례일문이 화마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당시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네네. 이 숭례문이 복원된 것처럼 노트르담 대성당도 뭐 얼마나가 걸리든 간에 빨리 좀 제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퇴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뭐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숨어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마는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잘하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웃끼리 뭐 모르고 지낸다.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훈훈한 소식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 기분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2019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역대급 재앙, 호주 산불. 장장 6개월간 꺼지지 않은 화마는 서울 면적의 209배에 달하는 126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낙원이었던 호주 생태계를 파괴,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급기야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의 209배가? 끄는 게 저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나. 호주 산불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90%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었고요. 와. 오로지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을 자청하고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90%를 90%. 차지했다고요? 네. 거의 다네요. 거의다가. 불을 직접 끄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전문 소방 교육을 받은 뒤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20대 청년 다니엘 록스의 직업은 조경사였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왔습니다.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화재 현장인 뉴사우스 웨일즈주까지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왔고요. 이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호주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소방대원들이 호주 산불 현장에서 활약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저 상황에 직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마음은 그래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가스 마시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그럼 있으니까. 내가 질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역도 국경도 없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수백여 종의 열대어는 물론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지상낙원,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 그런데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던 모리셔스에 검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이에요? 지난해 7월 25일 일본의 한 화물선이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에 부딪히며 좌초된 건데요. 이때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1,000톤가량의 원유가 모리셔스의 푸른 바다를 검게 뒤덮었고요. 야생 조류와 해양 생물들이 폐사해 검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지상낙원 모리셔스는 순식간에 기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요. 모리셔스 바다가 복원되기까지 수십 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모리셔스의 바다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다 살리러 왔어요. 커트로 잘라주세요. 이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이었습니다. 왜 미용실을 갈까요? 바다로 안 가고. 과거 머리카락이 기름 흡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리셔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거였죠. 게다가 현지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등
모리셔스 바다 살리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소중한 머리카락은 스타킹 속에 담긴 뒤 훌륭한 기름 방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다들 나섰네. 이 밖에도 수많은 모리셔스 국민들은요, 기름이 해안으로 밀려오지 못하게 사탕수수 잎을 긴 자루에 넣고 또 그걸 손수 바늘로 꿰매 임시 방벽을 만들었고요. 양동이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 직접 기름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 이거 궁금하다.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졌지만요. 일본 정부에서는 고작 6명의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의 눈초리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12월 14일 일본은 모리셔스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300억엔, 한화로 약 3천억 원대의 차관 제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일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 네. 진짜. 이거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뭐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거.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 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모으기 이전의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의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깜놀했다는 에피소드. 한국 카페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페이저, 삐삐 줬어요. 아, 그거? 이 주는 거. 네. 바로 진동배를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편리해요. 저도 이제 서점 카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편한 게 일단 주문이 섞이거나 착오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게 먼저 가져가 버리면 순서도. 원조 온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드리기에도 편하고 분쟁도 없고 너무 맞습니다. 이 좋은 거 이거 누가 만들었대요, 이거? 신통방통한 진동벨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만든 국내 유명 제조기업 엘사는요. 원래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자 삐삐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던 중 엘사 직원이 출장차 미국을 찾았는데 한 푸드코트에서 손님들이 메뉴를 주문한 뒤 진동벨을 받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도 진동벨이 널리 생활화됐을 때가 아닌데요. 운명처럼 포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컬처 쇼크를 제대로 받은 엘사 직원은 한국으로 돌아와 무려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어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는 역시 널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정말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지만 위대한 세상 편리한 발명템 호출벨과 진동벨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9위 공개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담은 발명품.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발명품은요. 가로 10cm, 세로 1cm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10cm, 1cm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걸 여기다 뭘 넣어둘게? 뭐지 이게? USB? 자, 궁금하시죠? 자, 이 궁금증마저도 단 몇 초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대의 발명품 바로 G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아. 저 검색창 안에 타이핑할 수 있게 된 그 창의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검색창. 네. 2018년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요. G 포털 사이트와 G 포털 사이트의 계열사인 너튜브가 인터넷 검색 시장의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진짜. 뭐 우리만 해도 포털 검색 많이 하잖아요. 아유, 엄청 많이 네. 하죠. 작은 직사각형 안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G 포털 사이트, 그 전설의 시작.
자, 미국 유명 S사립대학의 박사과정을 맡던 레리 페이지는요. 같은 과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웹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방대한 월드와이드웹 중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전공자에겐 참 심오한 세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별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색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까지 완성.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알겠죠? 이게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그들은 해냈습니다.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기술들인데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창조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걸 찾아주는 기술이죠. 아무튼 이것이 1996년 8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포털 사이트의 탄생이었습니다. 웹 검색 수준을 거의 천상계까지 끌어올린 G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센세이션 그 자체. 도서관 가서 책 100권은 봐야했을 텐데 G포털 사이트로 자료 다 찾음. 레이리 페이지가 사는 방향에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찾든 가장 먼저 찾는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G포털 사이트는 지금도 무한 발전 중입니다. 자, 검색 엔진 개발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 지도, 번역기, 더 나아가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앞선 과학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G포털 사이트를 만든 CEO이자 위대한 발명가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 준 유레카 19 5위를 공개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만든 발명품. 아이들 야외 활동할 때 이거 꼭 챙기세요. 아기 있는 집은 다 같이 공부해요. 뭐요? 너 안 샀나? 최근 육아 필수템으로 떠오르며 맘카페에서 대란을 일으킨 발명품이 있습니다. 뭔데?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 우리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빨대를 콕 꽂아서 가려움을 유발하고요. 죽여버릴 거야. 계속 긁다 보면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차라리 나는 괜찮지. 가끔 병도 옮겨요. 아, 나 지금 상상만 해도 하나. 너무 싫어. 그런데요, 모기와의 전쟁에서 평화를 가져온 발명품이 등장했으니 일명 모기침 제거기. 어머머?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켈리 하이니는 유독 모기에 잘 물려 괴로워하는 딸에게 모기약을 발라주며 속상해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민하던 엄마 하이니의 뇌리를 스친 굿 아이디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게 모기 침에 있는 하루딘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 원인을 쏙 뽑아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주사기 원리에서 착안해 공기의 압력으로 피부 속에 침투했던 벌레의 침과 타액을 쏙쏙 뽑아내는 모기침 제거기를 발명한 겁니다. 되게 단순하네. 야, 근데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네요. 뭐 애 키우는 부모 마음이야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하이니가 친척과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모기침 제거기를 선물했는데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효과도 좋고 또 휴대용으로도 딱이어서 더 인기였죠. 그래. 그 뒤에 지인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하이니는 덴마크의 한 제조업체와 손을 잡고 모기침 제거기를 정식으로 출시했고요. 이후에 전 세계 엄마들 사이에서 SNS와 맘카페를 통해 대인기. 이야, 대박 났네요. 모기가 진짜 물린지도 모르게 물잖아요. 짜증나죠, 그죠? 자녀 있는 분들은 큰 걱정 덜었네요. 그리고 어린 애기가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가려면 긁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제일 그런 건 병이 있을까 봐. 면역력이 병 옮기는 약하니까. 모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까 봐 걱정인 거죠. 당장 사야겠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을 컨트롤하는 발명품.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 TV 앞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 그런데 그때 석준아, 뉴스할 시간이다. 채널 좀 돌려라. 석준아, 드라마 보자. 7번으로 돌리고 와라. 자, 그런데요, 우리를 소위 인간 셔틀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아, 바로 TV 리모컨. 리모컨 진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죠. 저 진짜 고마운 건데. 인류는 리모컨 이전과 이후로 납니다. 이 기특한 리모컨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바로 TV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50년경,
아, 또 광고야? 아, 돌리기 귀찮아 죽겠네. 미국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CEO가 사람들이 TV 광고를 매우 성가시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직원들에게 특명을 내렸죠. 사람들이 앉아서 편하게 채널을 돌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1950년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게으름뱅이라는 뜻의 유선 리모컨 레이지본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처음 이름이 저거였어요. 레이지 본즈. 자, 그리고 마침내 1955년에 미국 엔지니어 유진 폴리가 인류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매틱을 발명. 그리고 비로소 국내는 1981년 처음으로 TV 리모컨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 형용할 수 없는 편리함에 눈을 확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리모트 컨트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새는 뭐 선풍기도 되고, 뭐 에어컨도 되고, 그쵸. 노래방에서도 쓰고, 뭐 요새는 정말 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 불까지 꺼주는 스마트 전등 제어기도 등장. 또 후리한 식구 틀어줘 음성 인식 리모컨까지. 자, 이게 바로 인류 라이프스타일의 레노베이션, 혁신 아니겠습니까?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이오레카 19 3위 공개합니다. 현대인의 만능 친구 무료 모모모.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지갑이 없다. 친구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 못했다. 이런 난감한 상황들 모두 no problem. 인류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준 위대한 발명.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무료 메신저가 있으니까. 아, 메신저 톡. 저것도 진짜 위대하죠. 저 위대하죠. 네. 그런데요, 우리 올챙이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나 요금제 다 써서 문자 못 보내. 알 남는 사람 없어? 맞아. 자, 무료 메신저가 없던 시절에는 한 통에 약 20원, 또 글자 수가 많아지면 100원까지 아유, 비싸. 유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메시지 자체가 유료였잖아요. 맞아요. 2009년경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모바일 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는데요. 이때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진 한국의 IT 기업들. PC 메신저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아, 기가 막혀. 그리고 2010년 MSB, 네이트B, 버디버B 등 PC용 메신저 기능을 스마트폰에 도입.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었던 단체 채팅 기능까지 쏙! 또 무엇보다 쓰임이 끝도 없습니다. 무료 음성통화에 공인인증서 지역에서 해방시켜준 송금 기능, 또 주소를 몰라도 언제든지 선물을 기브앤테이크, 또 미용실 예약 기능까지. 그야말로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한껏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다. 맞아요. 답답하다. 뭐 이런 부작용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람 기능 꺼놓고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편리한 건 누리되 좀 매너는 좀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료 메신저의 발전, 그 끝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떤 깜놀한 기능으로 우리를 더 놀라게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이 만든 신세계. 운전자들의 평생 보디가드. 요즘 현대인에게 산소와 같은 이것. 누구든 어딜 가나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바로 와이파이. 진정 인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와이파이. 그런데 인류 생활의 필수가 된 이 와이파이 기술이요. 전문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미모의 배우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요? 1933년 18살 나이로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며 사랑받은 배우 헤디 라마. 저분이 그러면 와이파이를 발명하신 건가요? 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와이파이 탄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헤디는 어느 날 비보를 듣고 맙니다. 전쟁 피난민이 탄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후 배우 헤디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작곡가 조지 앤타일의 집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나타나는 공명의 원리로 주파수 혼동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듣고 주파수 혼동 기능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나사 스파이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헤디는 데뷔 1년 만인 19살에 군수업계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맨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남편이 무기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 헤디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헤디가 과학자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긴 연구 끝에 결국 1942년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을 개발한 뒤에 특허 출원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주파수 호핑. 미국 정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배우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미군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부터는 헤디가 특허를 낸 주파수 기술이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발전.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GPS,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기술에도 배우 헤디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헤디의 발명이 인정을 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요.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과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무선통신의 어머니인 헤디 라마.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인류 평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논하면서 이 발명품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안전벨트. 그래 예전엔 진짜 안 하고 막 뒤에다 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인식들이 좋아져서 무조건 해야죠. 안전벨트.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어우 좋다. 부러진다. 어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앞좌석까지 한참 밀리거나 아니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서 극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확인하기가 더 무섭네. 눈으로 보니까 더 무서운데 안전벨트는 정말 이제 법적으로도 전좌석 필수고요. 그렇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그럼 과연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1936년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V사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안전벨트는요. 안전띠가 하나인 2점식 벨트로 가슴띠 또는 허리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경우에 가슴띠는 버클이 가슴에 있으니까 충격이 집중되면서 탑승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V사에서는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인 닐슨 볼린을 채용. 그는요.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서 띠 하나를 더 추가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 그 뒤 1959년 V사는 업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요. 운전자들은 이 3점식을 불편하다고 꺼렸답니다. 그래서 모의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시켜줬죠. 3점식 안전벨트가 탑승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공개했고 그 결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특허 등록 4년 만인 1963년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한 V사. 통큰 결단이네요. V사가 인류의 공헌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지켜주는 내차한 보디가드. 여러분, 제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군선거법을 바꾼 한 청년의 고발.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 60만 국군 장병들의 비밀투표 권리를 되찾아준 24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사례를 폭로한 이지문 씨. 1992년 3월 전국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복무 중이던 일부 군인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지문 중위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기표소가 아닌 중대장실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번 찍어. 이렇게 상관의 명령하에 그리고 상관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1번에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뺐거나 여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지문 중위는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지문 중의 고백은 거짓말처럼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문 중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투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정신교육도 없었습니다. 역시 또 뭐 뭔가 압박이 있었겠죠. 이렇게 증언을 좀 하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야말로 정말 내부 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뭐 군대에 있는 네. 어떤 군인이 쉽지 않죠. 결국 이지문 중위는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은 언론에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제보, 이지문 중위의 고발에 힘을 실어줬고요. 다행이다. 결국 국방부는 군대 내 부정투표를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군 부재자 투표를 군대 밖에서 진행하는 영외 투표제를 실시하게 된 거고요. 군인들도 체육관 또 학교 등에서 상관의 감시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하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전체 군대가 바뀌었네요.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이번엔 15위로 가겠습니다. 스위스 금융계를 발칵 뒤집은 대도. 150년 넘게 스위스 은행의 근간을 이룬 신념, 바로 고객 비밀 엄수 원칙, 즉 비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철벽 같던 비밀주의 원칙에 가려진 H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리를 고발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때는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은행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에르베 팔치아니는요, 일부 직원들이 H은행의 비리에 가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객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검은 계좌를 숨겨주는 것은 물론 세금을 물지 않도록 탈세 정보를 제공했던 건데요. 어머,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팔치아니는 이런 부패 결코 두고 볼 순 없어. 내가 나서야겠어. 라며 고심 끝에 H은행의 비밀 계좌와 전 세계 206개 나라 10만여 명 고객 정보를 해킹.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긴 CD 5장을 들고 퇴사합니다. 영화네, 영화. 자, 그 뒤 먼저 그가 한 일은 테러 활동의 비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한 뒤 꾸준히 테러의 위협을 받는 레바논 지역의 한 은행을 연결해 이 정보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팔치아니는 오히려 이곳 은행들의 신고로 스위스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몇 시간 신문 끝에 다음 날 다시 출두 명령을 받게 된 팔치아니.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내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고국 프랑스로 피신했습니다. 대단하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에게 무사히 H은행의 비리 정보를 제공한 팔치아니. 그리고 드디어 2015년 2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상 최대의 검은 돈 스캔들 스위스 릭스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팔차례 리스트 덕분에 철벽 같았던 금융계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었고요. 그동안 스위스 정부가 지켜왔던 은행 비밀주의 원칙 역시 이 계기로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세계를 쥐락펴락한 남자 에르베 팔치아니는 현재 프랑스 세무당국에 IT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자신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4위 공개합니다. 미국 FBI를 뒤흔든 휘슬블로어. 자, 고발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휘슬블로어입니다.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라는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됐는데요. FBI를 쥐락펴락한 휘슬블로어, 이 한 요원에 관한 특종입니다. 2002년 5월 FBI 국장 로버트 뮬러와 미 국회 상임위원들은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메일에 실린 충격적인 내용. FBI의 직무 태만만 없었어도 9.11 테러는 막을 수 있었다.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네. 이 FBI 유례 없는 폭로를 한 제보자의 정체는 21년차 베테랑 콜린 로울리 요원이었습니다. 9.11 테러 관련 내용과 FBI 조직의 문제점이 담긴 A4 용지 13쪽 분량의 문서를 세상에 알린 그녀.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폭로를 한 이유는요. 내가 21년이나 몸담은 FBI에서 테러를 막지 못하다니. 그때 그 일만 놓치지 않았어도. 자, 이렇게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죠? 뭘 놓쳤지?
2001년 9.11 테러 발생 3주 전인 8월경 미네소타의 한 비행학교에 수상한 청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모로코계의 프랑스인 자카리아스 무사비. 비행학교 재학생이었던 그는 비행 수업 중 유난히 이착륙도 아닌 공중에서의 조종술만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교관들은 은밀히 FBI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엔 무사비가 여객기 창고에서 폭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747 조정 장치를 훔치려다가 또다시 적발되어 교관들이 다시 한번 FBI에 제보했는데요. 하지만 본부에선 애들 장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는 반응과 함께 별다른 수사 없이 그냥 미 이민귀화국에 몇 주 동안 체포만 하고 있었다는데요. 형식적인 조치만 했군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산산조각낸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고야 만 것이죠.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 취재한 결과 그는 알카에다 요원이었고요. 9.11 테러 당시 비행기를 납치해 백악관으로 돌진할 계획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때 콜린 요원은 무사위의 노트북만 압수수색했더라도 9.11 테러는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얼굴책 가입자를 뒤흔든 고발. 2018년 3월 23일 얼굴책의 창업자이자 괴짜 천재라 불린 저커버그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And I'm really sorry that this happened. 그가 이렇게 사과한 이유, 얼굴책 가입자 무려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가공을 했고요. 이 정보들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C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실제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었죠.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사실을 영국의 진보 신문사인 오지의 캐드 윌러더 기자를 통해 폭로를 했는데요. 얼굴책의 성격 분석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입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이 정보를 데이터 분석 기업이 가공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발 이후에 영국 신문사의 캐드 윌러더 기자는 크리스토퍼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거대한 폭로자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마크 저커버그는 대중들에게 해커버그다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굴책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G사에 따르면요. 얼굴책에서는 광고주들이 특정 이용자들을 겨냥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으로요.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심지어는 스마트폰 통화 내역까지 수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갔네요. 결국 폭로 후 밝혀진 사건들로 얼굴책의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600억 달러, 약 65조 원의 손실을 보이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미 전역을 경악해 한 여성의 고백. At age 15, when I suffered from chronic back pain, Larry sexually assaulted me repeatedly under the guise of medical treatment for nearly a year. 이 고백을 한 여성은 미국의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레이첼 댄 홀랜더인데요. 이후 미국 체조계는 거대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은 156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는 단 한 사람.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 레리 나사르였습니다. 훈련 힘들게 받으면서 제일 의지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열받아. 레리 나사르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가대표 여자 체조팀의 주치의로 근무하며 메달 획득에 공을 세운 주치라는 평가를 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벗겨진 그의 가면 뒤에는 추악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가치 판단이 미숙한 10대 소녀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한 소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는 6살입니다. 어머머. 이 사실을 안 전 국민은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난 너희를 낫게 할 수 있어. 내 특별한 치료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라고 주입시키며 어린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던 건데요. 정말 악질이네요. 예. 그러나 그 더러운 악행은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맡은 로즈마리 판사는 156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주치의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156명의 선수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번엔 약자를 위해 50여 년간 강한 목소리를 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비벌리 힐스 지역의 한 기자회견장. He was going to introduce me to someone from the Ford Modeling Agency, and he gave me a blue pill. His behavior was like that of a predator. 이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원로 코미디 스타 빌 코스비.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었던 그 미국 시트콤 코스비 가족. 누구나 봤어요, 누구나. 2014년 수십 명의 여성이 실명을 내건 폭로로 그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빌 코스비가 28살이었던 196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0년이 넘도록 5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성추행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에 시리에 빠진 성범죄 피해자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리아 올렛. 40년 넘게 약자와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희롱, 부당해고, 고용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맡아온 미국의 인권 변호사인데요. 사람들이 그녀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른 변호사들이 맡지 않는 정말 약자를 위한 사건들을 주로 맡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빌 코스비 성범죄 사건도 그녀가 나서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변호하게 된 거죠. 공소시효라는 법에 막힌 이 사건. 그래서 그녀는 아예 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글로리아는 미국 여러 주의 의회를 다니며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발언을 했고요. 결국 그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주에선 강간 공소시효 폐지 안건이 상정. 이후에 글로리아는 빌 코스비 성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했고요. 그렇게 기나긴 싸움 끝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폭행 신고의 10년 공소시한을 폐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자,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고발, 각계각층에서 낸 양심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기자와 저성 기자 1위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비범한 고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1세기 마루타. 자, 그럼 제가 먼저 특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3년 K본부의 한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보한 내용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옛날 사건은 아닌데 잊고 있었네. 저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보건위생에 대해 가장 청렴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혈액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말라리아, 에이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을 무분별하게 채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혈액들이 의약품 제조나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적십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네 일이나 잘해.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방송팀에 제보를 했고 2003년 7월 19일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은폐될 줄 알았던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한 여러 시민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적십자사를 고발. 5개월 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적격 혈액 무려 76,677건을 시중에 유통. 게다가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0여 명의 혈액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분노가 터지는 건
집에 애들 있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또 건들면은 마음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가 사직 또는 해임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혈액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 개선기획단을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정 기자의 두 번째 1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정상치의 2배에 달하는 홍역 백신을 투여,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겐 위벽을 뚫어서 직접 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튜브 시술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물 투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던 아이 중 대다수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진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른들의 검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아이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